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화적 상상력과 게임 미디어 1주차, 2, 3차 시 수업으로 만나게 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교수 이동훈입니다. 제 소개는 이제 오늘까지만 할게요. 이 교과목 자체가 이제 중핵 교과목이다 보니까, 저희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학생뿐 아니라 이제 다른 학과, 다른 전공 학생들도 꽤 많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개설한 교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반응들이 무척 궁금합니다. 교실에서였다면 어땠어? 어땠어? 들을만해? 뭐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지금 줌 수업도 아니고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상하고 있는 상상이라기보다는 예상하고 있는 모습들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일치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사이버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남겨주세요. 원래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무플이라 그랬어요. 네. 재밌다, 재미없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들을 남겨주시면 네, 그 내용들을 보고 제가 또 한편으로는 힘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저를 채찍질해서 더 재밌고 흥미롭고 배울 것이 많은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착한 멘트였어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은 1주차, 2차 시와 3차 시 수업입니다. 제목은 바로 Welcome to the Game World 라는 거창한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15주 동안 게임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룰 텐데 그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시간으로 도대체 게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진화,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놀이로만 알았던 게임이 이렇게 대학 교양 과목으로 만들어져서 네, 공부까지 하게 되기까지에는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물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네,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강의 계획안을 그 사이버 캠퍼스 강의 게시판에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운 받으셔서 필기 좀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에는 그 PPT를 굉장히 빡빡하게 드리는 편이죠. 저랑 수업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웬만한 설명들은 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웬만한 설명들은 정말 자세하게 다 써서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양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빡빡한 그 PPT보다는 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일반적으로 발표를 할 때 하는 것처럼 좀 느슨한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쓰시라고요. 네.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이 온라인 수업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키워드들은 제가 적어 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나오는 다양한 설명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를 하시면서 이 수업을 만들어 가시면 조금 더 집중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진행되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막 그렇게 학문적으로라던가 막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늘 PPT에서는 그림, 이미지 파일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이론적인 개념들 같은 것들이 등장할 때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제가 글자가 적혀진 PPT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같이 공부해 나가는, 네, 필기를 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이 수업에서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게임을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일까요?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 시간들은 참 더디게 갑니다. 하지만 게임만은 유독 다르죠. 게임을 하는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도대체 게임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매혹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네덜란드의 문화인류학자 요한 호이징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종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전 인류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놀고 싶어하는 마음은 본성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저명한 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왠지 모르게 좀 죄책감이 사라지시나요? 심지어 그는 이 놀이하는 인간을 부르는 학명으로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집필하기도 했죠. 바로 호모 루덴스인데요. 매년 서울대를 비롯한 아주 굴지의 대학들에서 이제 필독 도서 고등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혹은 신입생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에 추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학교에서도 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필독 도서로 추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 대학들에서 이 도서를 추천하는 것을 보면 이 놀이라는 것이 분명히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놀이에 대한 정체를 파헤치고 있어요. 고대부터 인간들이 행한 놀이의 양태를 분석하고 또 인류 문화가 놀이에 근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 혹은 무엇을 만드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호모 파베르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 중에 하나로 놀이 혹은 유희를 꼽는 것은 게임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페이지를 넘겼어야 하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이미지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혹은 호모 루덴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구글링을 하시다가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미지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진화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쨌든 이 호이징가의 말처럼 이 놀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이고요.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문화 형태에서 이 놀이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놀이의 형식과 맞닿아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림이나 음악, 예술 등에서도 대부분은 다 놀이의 성격들을 어느 정도 깃든 상태로 자신들의 전문 분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PT에 보시는 것처럼 5,500년 전, 기원전 35세기에 고대 이집트의 세넷이라는 이 게임기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냈었어요. 이 세넷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통과한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투탕카멘 왕 무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것은 보면 이 여왕인데요. 이 여왕이 네페타리 여왕, 이름도 참 어렵죠? 네페타리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여왕이 앉아서 이 세넷 게임을 즐기는 그런 벽화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주사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주사위 이름이 아스트라 갈리라는 주사위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사위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 제가 절대 안 냅니다. 때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수업에서는 이 주사위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주사위를 사용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4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6세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게임기가 또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 황실 게임 혹은 20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20칸 게임이라고도 말해지는 그런 게임들이 선보였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게임기의 모습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규칙하의 게임이 플레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혹은 우리들이 또 요 형태를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게 판인 것 같고요. 그죠? 요렇게 생긴 판인데 이 판에 칸들이 20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말은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요.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말은 색깔만 다르지 디자인이나 개수나 형태는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두 개의 편으로 나눠서 하는 게임인가 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형태가 비슷한 요 세모꼴의 이상한 말이 또 한 3개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황실 게임, 스모칸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걸까? 심지어 말도 이 배경 이 판도 보드도 보면 그림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꽃무늬가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 다이스처럼 이런 무늬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죠? 여기도 꽃무늬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식의 사람 눈 같은 모양도 있고, 약간 해골 같은 것도 있고, 뭔가 패턴화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왜냐면 규칙이 아직 이렇게 이건 어떤 규칙이야 라는 게 쉬리도 모른대잖아요. 그 어떤 규칙이야 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잘 모르지만 대략적인 이 디자인을 보고 어떤 식의 플레이가 진행될 거야 라는 걸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죠. 뭔가 두 편으로 나눠서 뭔가 이렇게 상대판 판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 아닐까? 이런 추측을 요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놀이의 흔적들은 찾아볼 수 있어요. 양반들이 예를 갖추면서 노는 승경도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 승경도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놀았던 윷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소학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제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이 승경도라는 건 놀이를 통한 학습 방법으로 학문을 익혀서 과거에 급제해서 과거에 오르는 꿈을 키워주기 위한, 그리고 또 벼슬자리가 많고 복잡해서 외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다 보면 뭔가 그 복잡한 벼슬자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놀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다, 시리어스 게임이다 라고 명칭들 쉬리가 자꾸 반응하네요. 명칭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승경도 그런 어떤 개념들을 이 조선시대의 승경도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신용복 선생님, 유명하신 화가시죠. 신용복 선생님이 쌍륙산매라는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쌍륙산매는 놀이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쓰신 열하일기에 보면 이 쌍륙산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해요. 긴 봄날 우두커니 혼자 쌍육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갑이 되고 왼손은 을이 되어 5이다 6이야 하고 소리를 외치는데, 너와 내가 있어 이기고 지는 것이 마음을 쓰게 되니 문득 상대편이 적으로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열하일기를 열심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긴 했죠. 그렇지만 상식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상식이 아니라
교양을 기르기 위해서 읽어보긴 했으나 열심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 문구가 어떤 맥락하에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박지원 선생님이 쓰셨던 열하일기에서조차도 놀이라는 것들이 양반이건 서민이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되고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앞서서 봤던 요 게임처럼, 황실 게임처럼 역시나 이 신용복 선생님의 그림이나 박지원 선생님의 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무언가 경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 게임이 진행되었나 보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 금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 놀이의 흔적들은 사실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문화의 형태에서 놀이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놀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호이징가는 이 놀이와 인간은 딴 분의 책이고요.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놀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놀이는 뭐라고요? 창조의 원동력이다. 네. 야, 그만 놀아! 라고 누군가가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이런 말 유창하게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놀이란 창조의 원동력이에요.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제 말이 아니고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문화인류학자인 요한 호이징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호이징가가 이야기했던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들이 놀이를 하고 놀이를 즐기고 또 새로운 놀이를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인간 문명을 이어간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가 얘기했던 놀이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임보다 훨씬 더 느슨한 개념입니다. 이 느슨한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놀이하고 게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강아지 2마리가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얘는 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게임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죠? 놀이라고 평가하지만 게임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에 못 가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친구들끼리 노래방도 꽤 다니지 않았나요, 우리?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노래를 불러요. 와, 신나게 놀았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 오늘 논 건 정말 우리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재밌게 놀아보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놀이이죠. 하지만 오늘 정말 즐거운 게임이었어. 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엔 놀이라는 말은 게임보다 느슨한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놀이와 게임을 구별해주는 어떤 것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놀이가 이렇게 폭넓은 개념이면 그 안에 게임이라는 더 협소한 개념의 개념의 장르가, 개념의 콘텐츠가, 개념의 예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놀이를 게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2마리의 강아지가 들판을 막 뛰어놀고 있어요. 얘를 게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퀴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퀴즈 1. 두 마리 강아지가 노는, 어머,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군요. 현장을 게임으로, 네, 뭐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 거니까 안 보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놀이라는 것의 특징들을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놀이 중에 하나인 게임이라는 것을, 놀이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게임의 의미에 대한 탐구의 첫 걸음으로 이 호이징가의 놀이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책을 보시겠지만, 요한 호이징가는 그의 책에서 놀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놀이는 의식적으로 일상적인 삶의 바깥에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플레이어를 강하게 그리고 완전히 몰입시키는 자유로운 활동이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과도 관련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없다. 그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질서 있게 자신의 시간과 공간의 경계 안에서 진행된다. 그것은 사회적 모임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비밀주의로 감싸고 위장함으로써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을 강조한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이 호이징가가 이 글을 썼던 시기는 디지털 게임이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놀이문화의 대표 선수라고 하는 이 디지털 게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정의를 써내려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은 놀이라는 이 키워드에다가 게임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대략적으로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이 동영상을 멈추시고 게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통하는지. 그러면 그렇게 읽어보면서도 대략적으로 의미가 통하지만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발견하셨나요? 멈추고 읽어봤어야지.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게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멈췄다가 트시면 됩니다. 네. 자, 수긍이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일상적인 삶의 바깥에 심각하지 않은, 수긍이 되세요? 그런 거 같죠. 그죠? 수긍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이익과도 관련이 없으며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없다. 사실 오늘날 게임은 그렇지 않잖아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사이버 세상에서의 그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저희 아버지가 그 한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오늘 2억 벌었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퇴직하시고 이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내고 계시는 중인데 어떻게 2억을 뭐 무슨 주식을 하셨는데 대박이 났나?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세상에 그 2억을 벌었다는 말이 게임 안에서 뭐죠? 고스톱 같은 거 게임에서 진짜 투기는 아니고요. 왜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머니로 2억을 벌었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호이진가가 얘기하는 이 물질적인 이익과도 관련이 없으며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없다라는 건 진짜 돈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그러니까 우리 실물 경제에서 돌아가는 그 돈. 사실 원래 게임은 그렇죠. 사이버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처럼 고스톱 맞고를 통해서 2억을 벌어도 그게 진짜 어떤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꽤 잘 나가는 몇몇 게임들은 레어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해요. 옛날에 리니지 이런 게임들에서는 막 몇백만 원짜리 칼 뭐 이런 게 팔려가지고 그런 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또 번졌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펼쳐지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네,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게임 크리에이터들도 그렇고요.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 게이머들도 그렇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게임 플레이를 즐겁게 하고 있는 행운아들이죠. 물론 그들도 고통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게임 내에서 쓰이는 가상화폐를 현실의 화폐로 환전해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게임과 현실의 장벽이 막 와르르 무너지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노동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 가상의 경제가 실물의 경제와 교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경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놀이의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이 나머지 대부분의 부분들은 오늘날 디지털 게임을 정의하는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정의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특징들을 뽑아서 게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 일상적인 삶의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게임의 비일상성을 의미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도,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자유로운 활동이다 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게임의 유희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발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게임은 플레이어를 강하게 또 완전히 몰입시키는 몰입성. 여기. 네. 몰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위장하는 역할놀이. 감추고 위장한대잖아요. 정체성의 분화라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모임을 촉진해요. 이건 뭘까요? 커뮤니티, 집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키워드들은 다 게임이 또 다른 사회를 의미하는 그런 키워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호이진가는 이 모든 개념들을 매직 서클 이라는 한 단어로 개념화합니다. 이 매직 서클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무엇보다도 게임이 현실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서 정해진 규칙과 질서의 지배를 받으면서 플레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으로 일단 잘 간직한 채로
게임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매직 서클로서의 게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해 볼 텐데요. 우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게임의 비일상성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게임의 비일상성은 게임이 현실 생활의 영역 밖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현실의 시간과 공간과는 다른 제2의 시간과 제2의 공간에서 게임은 진행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상이라는 것은 비일상을 따지기 전에 일상이라는 게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컴퓨터를 켜고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되도록이면 온라인 동영상, 녹화된 동영상이니까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미뤄지지 않고 제때제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정해진 시간에 영상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수업이 있는 날 수업 시간에 보는 게 제일 좋죠. 어차피 우리가 이 팬데믹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실 지금 다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만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보는 게 좋은데 그런 것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혹은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면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평소 같았으면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뭐 축구를 한다거나 노래방에 간다거나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거나 뭐 이렇게 보내다가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하루를 정리하고 책도 좀 보고 친구하고 전화 통화도 좀 하고 텔레비전 넷플릭스도 좀 보고 그리고선 이제 다시 잠에 들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오늘과 비슷했던 또 다른 일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비일상성이죠. 사실 지금 팬데믹 상황은 비일상성을 대표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새로운 말 들어보셨어요? 뉴 노멀? 노멀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상적인 건데 이 팬데믹은 사실 노멀한 상황이 아닌데 얘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이 상태로 마스크는 양말과 같은 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옛날 사람들 양말 안 신었잖아요. 그냥 맨발로 땅을 다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상처라던가 독이라던가 뭐 스크래치라던가 여기서 보호하기 위해서 양말을 신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양말이나 신발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가족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마스크도 이제 일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양말 신듯이 마스크도 이제 항상 하게 되는. 그래서 마스크 디자인도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거고 뭐 등등등등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그게 저는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다들 이 코로나19가 끝날 거라고 끝나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거래요. 지구가 몸살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들이 인간들이 너무 물질 문명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환경을 너무 허투루 썼나 봐요. 어쨌든 그런 것. 그래서 이 노멀을 뉴 노멀이라는 말로 새로운 일상을 견디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강의도 이 코로나 이전처럼 교실로 완벽하게 돌아가서 우리 삶을 보낼 수 있을까? 공원에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거 퀘스천 마크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노멀로 이제 지금 일상을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잠시 딴 얘기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게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이 게임에서는 현실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게임 세계가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차별화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게임 세상으로 탐험을 떠나는 거죠. 요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 그림, 여러분, 딱 보면 무슨 게임 떠오르시나요? 응? 그쵸. 배틀그라운드. 요즘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핫한 게임 중에 하나이잖아요. 게임이 시작되면 군용 헬기를 타고 외딴 섬으로 낙하합니다. 그리고 낯선 섬을 도대체 내가 떨어진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낯선 섬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플레이어는 섬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무기와 또 부속 장치, 의상 등등등을 모아야 돼요. 때로는 어딘가에 버려진 오토바이라던가 군용차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가 되기 위한 긴장감 있는 전투를 플레이하는 내내 벌려야 합니다. 사실 이런 전투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겪으실 일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설령 생각해보세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났어. 3차 대전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작은 전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군대 이 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군인들처럼 이렇게 다 숨어가지고 그야말로 존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마지막 생존자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 바로 존버죠. 막 먼저 들이대고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다리면 마지막 생존자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기대하면서 존버하는 건데, 실제 전투가 만약에 전쟁 상황이 일어나서 전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존버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에서 펼쳐지는 것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상성이 아닌 비일상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특징들이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미지는 동물의 숲이죠. 여러분은 혹시 동물의 숲 하셨나요? 저는 아주 예전에 이제 닌텐도 DS 시절에 동물의 숲에 한참 빠져 있다가 최근에 아직도 못 구했어요. 사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턱없이 비싼 값을 주고 사기는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아직 못 사서 새로운 버전에서는 못 해봤습니다만, 이 동물의 숲은 숲에서도 우리의 이 비일상성을 굉장히 여실하게 느낄 수 있죠. 사실 이 동물의 숲에는 내가 사는 이 현실 세계의 시간과는 굉장히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죠. 현실 시간은 고작 한두 시간 흘렀을 뿐인데 동물의 숲에서의 시간은 막 아침과 저녁을 벌써 몇 번이나 반복하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막 이런 시간들이 반복됩니다. 플레이어가 교통체증에 시달리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그 사이에도 그게 현실의 시간이죠. 게임 속의 나의 캐릭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아담한 집을 짓고 낚시를 하고 막 여유는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리 체험한다 그러죠. 나의 이 빡빡한 일상을 힐링하기 위한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플레이어는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현실 속의 대중교통을 타고 있는 쪽에 두고 있지만 게임 속의 캐릭터가 누리는 어떤 한가로움이나 평화 같은 것들을 만끽하면서 이 현실의 삶에서 벗어난 시공간을 구조화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 경험들이
존버를 하고 있거나 낚시를 하거나 이 경험들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앞에 보이시죠?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유희적이다라는 특성을 잘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지 않은 것. 사실 게임 내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죽었다가 살았다가를 반복하죠.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게임이 진지하고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전투에 임하기 전에 엄청난 갈등에 시달렸을 겁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일단 헬기에서 뛰어내려 마라? 이거부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떤 누구도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하는 플레이어는 아무도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로 뛰어든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게임 내에서는 게임 내에서 펼쳐졌던 이런 활동들이 현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채로 굉장히 즐겁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게임은 일상에서 탈출해서 해방감이라는 만족감, 이런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해요. 일상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해방감이라는 만족감을 얻고 동시에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비일상성과 유의성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유희, 심각하지 않은 거, 자유로운 거. 얘는 이 유희와 자유로움이라는 이 플레이어들의 상태에 뭐가 있냐면 진지함이라는 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소꿉놀이를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각종 주방 기구를 가지고 된장찌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막 돈가스도 만들고 막 이건 스테이크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후춧가루도 막 뿌리고 막 그래요. 그들은 마치 자신이 유명한 셰프가 되는 것처럼 요리를 하죠. 그리고 먹어보라고 요청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맛있게, 혹은 친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먹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하죠. 소꿉놀이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엄마처럼 아빠처럼 말하고 또 행동도 해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 플레이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투에 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사실 그 어떤 군인보다도 전략적이고 또 용맹하죠. 진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아니지만, 진짜 된장찌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가짜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전투인 것처럼 하죠. 이런 거 이제 메이크 빌리브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심각하지 않은 유의성, 자유로움과 이 진지함이라는 건 서로 상반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하나의 미디어에서 나타난다라는 아주 놀랍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와, 세 번째 특징,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누구 강요에 의해서 게임을 진행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 놀아, 놀지 마 라는 말은 우리 굉장히 많이 고등학교 때 많이 듣던 말이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듣던 말이죠. 하지만 한 번도 제발 놀아줘 라는 부탁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떠올리면 이 게임의 자발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게임은 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자유의지로 게임을 선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즐거움을 동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즐겁겠죠. 즐겁지 않으면 선택조차를 하지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이 게임은 늘 뒷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게임 플레이가 숙제나 시험과 같은 의무나 책임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의무와 책임이 자유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 늘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을 부모 세대로부터 강요받으면서 자라왔잖아요. 언제나 게임은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늘 게임 플레이하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래요. 늘 부족하죠. 영화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은 언제나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겨우겨우 그 부족한 시간들을 짬을 내서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방을 벌컥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만하지? 이런 한마디를 내뱉으시죠. 제 얘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이거 한 판만 하고 그만할게요. 그러면 꼭 제가 말하죠. 그거 끝까지 안 하면 지구가 멸망이라도 하냐? 네 인생에 뭐 도움이 돼? 당장 꺼! 라고 말입니다.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다가도 종종 중단되는 이유가 바로 이 놀이의 이런 특성들 때문인데요. 게임은 안타깝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활동이 아니죠. 게임이 혹은 놀이가 의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의무가 되는 순간 하기 싫어질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과제로 게임 만렙 찍기 혹은 이런 과제를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요새 최근까지 굉장히 핫했던 라스트 오브 어스 2 플레이 클리어하기 뭐 이런 거 숙제 내준다고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는 오 진짜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임이어야 하는데 근데 누가 시켜서 하니까 되게 재미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자발성 때문이고 이 자발성에서 이 몰입성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런 특징들이 발현되죠. 네. 다시 얘기하면 네 번째 특징 몰입성은 자발성을 전제로 해서 발생합니다. 게임은 그 어떤 행위보다 자발적인 몰입을 추구해요. 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몰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지만 이 몰입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전해야 되는 대상이 자신이 지닌 능력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거나 어렵거나 난이도가 높으면 몰입 대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먼저 들어요. 반면에 또 너무 쉬운 대상을 만나면 시시해, 지루해 뭐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상태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걔를 우리가 아마 나중에 배울 일이 있긴 할 텐데 뭐죠? 칙센트 미하이 이라는 학자가 몰입 곡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게 몰입 구간인데 좌우축이 뭐겠어요? 이 한 축은 나의 레벨이고요. 다른 한 축은 내가 도전해야 되는 챌린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야 되는 대상이 높아. 그런데 나의 실력은 낮아.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내가 실력이 낮은데
내가 도전해야 되는 대상이 높아. 난 아직 덧셈 뺄셈 하고 있는데 나한테 미적분을 풀라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절하겠죠? 그럼 여긴 두려워져요. 그래서 뭐가 생기나요?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내 레벨이 한 10레벨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내가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 적이 25레벨, 40레벨 이런 애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칼을 휘두르는 플레이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서 칼을 휘두르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한 방 때려봤자 나의 데미지가 나의 타격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45레벨짜리 몬스터는 내 한 방에 절대 어떤 데미지도 입지 않아요. 그죠? 그치만 45레벨짜리가 어이씨 화가 나서 너 나 쳤니? 그래서 나 한 방 때리기만 하면 저는 바로 즉사예요. 그렇게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높은 레벨의 플레이어들 적군에게는 플레이어가 절대로 전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눈이 마주쳐도 그 플레이어, 그 적군이 나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를 공격해서 내가 뻗어버리면 그 순간 게임 플레이를 더 지속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게임은 잘 설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내가 레벨이 되게 높아요. 이제 내가 정말 충분히 플레이를 많이 해서 45레벨 정도 됐는데 내가 간 지역에 있는 몬스터들이 전부 다 한 10레벨 정도 되는 몬스터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한 방만 치면 걔는 죽지. 그렇지만 내가 쟤를 쳐서 죽여야 돼? 어떤 의미가 있어? 도대체 저 약자를 죽인다는 게.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 나의 레벨에 비해서 도전해야 되는 대상들이 너무 낮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지루함을 느껴요. 뭔가 싸움이 될 만한 상대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입 곡선은 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레벨과 내가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 비등비등할 때. 그래서 게임은 사실 요 몰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공간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점점 플레이어가 레벨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더 높은 난이도의 퀘스트들을 부여하거나 더 높은 레벨의 적들과 마주해서 전투를 벌이게 하는 거죠.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몰입의 특징인데요. 이제 여기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 몰입의 순간에 시간 왜곡이라는 게 이건 몰입 곡선이고요. 아이쿠야. 안 돼. 지워졌어. 자, 몰입 곡선이었어요. 아까 거. 네, 몰입 곡선이었고 이 몰입의 가장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게임을 하다 보면 3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어느새 2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시간도 만약에 제가 강의를 잘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궁합이 잘 맞아서 이게 잘 되면 지금 이 강의 녹화가 벌써 50분 정도 됐는데 50분이 순삭 금방 지나갔을 거예요. 너무 지루해. 내 관심사도 아니고 저 선생님 뭐라 그러는지 왜 이렇게 주저리 말은 많은 건지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이 50분이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참 더디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게임하는 시간만, 노는 시간만 빠르게 지나가죠. 이게 바로 몰입에서 오는 시간의 왜곡 현상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몰입이라는 건 게임 플레이어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흥미로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이 몰입의 순간은 매번 찾아옵니다. 이 칙센트미아이 아까 얘기했던 미아이는 몰입이라는 책을 썼어요. 몰입을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이 책은 사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왜 몰입을 잘하나 이런 걸 밝혀낸 책은 아니거든요. 주로 연구했던 것들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산악가들이라던가 뭐 스포츠 선수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전문 집단들이 이 몰입의 순간을 굉장히 자주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몰입의 순간을 경험하나? 왜 그들은 자주 경험하나? 공부하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길다, 그죠? 5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이에요. 바로 역할놀이의 면면들입니다. 게임하는 플레이어를 이렇게 비밀주의에 감싸게 하고, 앞에 보셨죠? 스스로를 비밀주의로 감싸고 위장함으로써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을 강조한다. 스스로를 비밀주의로 감싸고 위장하는 그런 특징들을 게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역할놀이는 사실은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이 비일상성과 맞닿아 있죠. 비일상성은 유의성과 맞닿아 있고 몰입성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이 특징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 게임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고는 다른 역할을 부여받죠. 전투를 해, 낚시를 해, 넌 어부야, 너는 좀비로부터 딸을 구해내야 하는 아버지야. 나 여잔데 아버지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라스트 오브 어스 얘긴데요. 어쨌든 다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게임 세계에서 플레이어는 이 절대 악과 맞서서 싸우는 전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악당으로부터 공주를 구해내야 하는 배관공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게임? 그렇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저는 그게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유유자적 계절을 느끼면서 채집을 하고 또 농장을 가꾸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피아의 일원이 되어서 은행을 털기도 하고 나는 아직 운전면허가 없지만 게임 속에서는 도로를 질주하는 라이더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는 감히 도전해 볼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게임에서는 이런 역할을 맡아서 수행해 본다는 게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실의 삶은 특히나 일회적이죠. 그렇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에 도전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또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뭐 투자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은 번복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게임은 다르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세계에서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나의 모습과는 너무 상이하게 다른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나의 행동 양식과는 다른 결정이나 판단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게임이다라는 거. 이런 특정한 역할들을 연기하는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통해서 특별한 사회적인 모임을 만들기도 하죠. 네. 여기 안 써줬네요.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징, 그리고 여섯 번째 특징 뭐라고요? 사회적인 모임, 집단성입니다. 네. 플레이어들은 이 게임 내에서 특정한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헤어졌다 하는 파티 같은 거를 즐겨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목적하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는 뭐 길드나 혈맹과 같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싱글 플레이를 추구하는 게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너무나도 잘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 플레이어들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플레이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들의 그쵸? 적어드릴까요? 협력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재밌는 건 이 플레이어들의 사회적인 모임은 게임 내에서만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현실 세계의 나를 현실 세계로까지 확장이 되어서 모임을 갖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모라고 하죠. 번개를 하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현실 세계의 나를 버리고 캐릭터를 앞세워서 게임 세계의 페르소나를 연기했던 과거하고는 달리 현실과 게임 세계의 자아가 합일되는 경향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게임에서 만난 인연이 현실에서 만난 어떤 사회적인 모임보다 뭐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추세이죠. 오히려 그렇게 가상세계에서 만난 모임들, 친구들이 더 우선시되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 보니까 이 게임 세계가 단순한 어떤 놀이 공간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맞먹는 또 다른 제2, 제3의 평행세계 같은, 평행우주 같은 그런 세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게임이 현실처럼, 또 현실이 오히려 게임처럼 만들어지는, 네, 이런 양상들이 우리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조금 후에, 너무 지금 강의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네, 잠깐 끊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너무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었죠? 잠깐 컴퓨터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라도 한 번씩 풀었다가 기지개를 푼다? 기지개를 뭐라 그러죠? 기지개를 편다 했다가 다시 우리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